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좀 상당히 재밌는 것이 네.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를 굉장히 높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강제적으로. 네. 그 전에 일본의 그 엔 달러 환율이 300엔 네. 1달러당 300엔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네. 1달러당 300엔 정도가 됐고 플라자 합의를 전후한 그 당시가 이제 150엔 정도가 됐었고 제 기억으로는 네. 그 전에는 엔화가 달러 가치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250엔, 300엔 이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 거래,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역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통화 가치가 저평가가 됐을 경우에는 네. 엔화는 그거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득을 많이 봤죠. 네. 실제로 수출을 많이 했고 그거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때를 자꾸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네. 플라자 합의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맺은 그 엔화 가치의 어떤 강세다. 네. 엔화 가치의 어떤 인위적인 강세다.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다. 네. 플라자 합의 전에는 달러당 엔화 값이 뭐 200엔, 300엔을 오르내렸다. 200엔, 300엔 사이를 오르내렸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게 나와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뭐 150엔 밑으로 이제 엔화를 계속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도 엔화는 계속 약세가 될 수 있는 통화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면 금리 차이도 있고 환율도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제 이익을 보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익을 보는데 이제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그 놀랐었고 얼마 전에. 예. 그리고 실제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 놀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그 놀라는 일은 결국 금리 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가. 예. 그러면 일본은 지금 금리를 어쨌든 두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만 예, 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본. 일단 일본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이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뭐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물론 목표는 한 0.56%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일본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예, 예, 예. 그러나 그 정도로 올라오는 그 여건이 좀 뒷받침이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 못 한다고 예. 안도하면 안 되는 게 예. 역시 금리 차니까 예. 미국의 금리 인하 과정이 예, 예. 그렇습니다. 엔캐리 청산 절차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차가 줄어들고 그럼 이제 네. 엔화가 강세가 될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엔캐리 자금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떤 명분은 충분히 청산은 유독 환율에 따라 움직이니까. 환율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일본은 금리 인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예. 미국의 금리 인하 절차가 있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고 그럼 엔캐리 청산은 결국 주가 조정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미국 주가. 주가. 예, 예. 그럼 미국 주가가 흔들릴 때 통상 글로벌 증시가 특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증시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가정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과정이 예. 오히려 이제는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예, 그림으로 예, 예.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의 주셔야 됩니까? 예. 금리 인하가 경기 선순환을 유도하거나 경기 부양으로 간다던가 예, 예. 주식 시장으로 돈을 더 유입시키는 이런 영향 요인도 있지만 이제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절차 그렇습니다. 예. 이 충격파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 좀 우리가 고시면 되겠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도 있지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플러스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견이 딱 한 가지 또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토론이니까 예. 이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예. 반드시 경기가 안 좋아서는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예. 뭐 뭐냐면 인하를 막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하는 그런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도 있지만 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경기도 또 나름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예.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물론 전제가 예. 박사님 하신 것처럼 하드랜딩 올 거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이제 소프트랜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정상화, 예. 금리 정상화. 예. 이렇게 좀 그림을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 같이 그리시고 방향성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말미인데요. 예. 세상 친절한 환율 수업의 저자로서 제가 이 부분 여쭈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한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네. 분들이 느끼셨지만 정말 이 환율이 네. 금리와 연관이 되고 또 금리는 경기 순환과 연관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실물 경제, 금융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또 자본시장 이렇게 시장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율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저도 많이 권하고 싶은 입장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금리, 주가, 환율 이 세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환율 수업 한번 해주시면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환율에 이제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환율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 네. 이제 국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국가가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화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국가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관계라고 하는 건 교역입니다. 교역. 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뭐 돈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거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거. 환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집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들의 총합이다. 네. 환율은. 그다음에 상대성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상대성이라는 거는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움직이면 환율이 바뀌는. 그렇죠. 나는 변화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바뀌면 환율이 변하는 상대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집합성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굉장히 모호하다. 모호성이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바뀌었을 때 어떤 원인 때문에 환율이 바뀌었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호성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고 어렵죠. 환율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고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금리 그다음에 주가 환율 이것 간의 관계도 이 세 가지가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가 이제 강세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외국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꾸로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입니다. 외환 시장에선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율이 먼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뀐다. 환율이 먼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환율이 먼저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으로 뭐 주식도 사겠지만 채권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겠죠. 채권 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고 환율이 움직여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항상 이게 강할 때가 있고 이게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 변수를 항상 보고 항상 한 방향만 생각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오판을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군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외국에
이게 외국 자본이 이제 들어올 테니까 네.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강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통화가 먼저 강세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네.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 시장엔 별 요인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우리나라 수출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받죠.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됩니다. 네, 예를 수출이 안 들어서 되죠. 예, 통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수출 여건이 안 좋아졌다는 네. 얘기고 네. 그 얘기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주가는 네.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올랐다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주가가 오를 수가 있고 네. 주가는 떨어지는데 원화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그 경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있는데 뭐가 하나가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도 움직이는데 예. 되게 재밌게도 예, 하나만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금리만 그렇죠.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얘들 나머지 예, 주식시장이나 환율 외환시장도 각자 동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움직이. 얘네가 움직여서 나머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연관관계, 연결고리를 좀 이해하는데 오늘 지금 주신 말씀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경제 전문가 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충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이 있고 주가가 있고 금리가 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환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부터 충격이 시작이 된 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충격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석 아주 정확하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정말 너무나 많은데 주로 이제 금리나 경기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예. 사실 금리와 경기 펀더멘탈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 한 가지 대대적인 어떤 변수가 등장하면 강달러가 슈퍼 강달러가 나오는 일도 많거든요. 예, 예.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같은 거, 예, 예. 그렇죠? 팬데믹 선언과 같은 거대한 불확실성이 등장해 버리면, 예. 거대한 위험이 등장해 버리면 그냥 다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슈퍼 강달러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을 결정짓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 이제 건전한 또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데 참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많이들 깨달으셨을 겁니다. 예, 정말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환율을 중심으로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연습이 환율 수업 이 책을 통해서 진행되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이 긴 시간 끝까지 영상을 다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이 세상 친절한 환율 수업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이 책이 의도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2020 올해가 24년, 23년, 22년 그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금리에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변동이 되고 금리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024년 올해는 금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 금리 다음으로 이제 올해 이슈가 될 변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환율이 이슈가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금리에 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2022년 작년 2023년도에는 금리에 대해서 한번 책을 한번 냈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이어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사실은 이제 책을 쓰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면서 보다 보면은 보면 볼수록 환율은 양파 껍질 같고 네. 벗겨도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묘한 변수이면서 경제만 가지고도 설명이 어렵고 네. 그다음에 정치와 국가라는 것들을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의 어떤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발전돼 가는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과의 접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필 계기까지 의도한 바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계기와 의도한 바가 정확하게 오늘 1시간여 동안의 대담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무리 인사로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예. 오늘은 단독 출연하셨는데 예. 소감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저는 그 김광석 TV 네. 여기서 이제 항상 그 저는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알게 된 지도 네. 좀 오래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 네. 뭐 어떨 때 뭐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얼굴을 이런 자리에서 뵙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발전돼 있어서 그래도 스튜디오도 더 좋아졌고 내용도 더 뭐 알차지는 것 같고 예. 발전된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확인하게 돼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앞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서 또 열심히 경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소통도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예, 항상 저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자리 많이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 주신 우리 노영우 기자님과 대담이었고요. 세상 친절한 환율 수업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 소개 링크 남겨놔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